현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곧 벨라루스를 통해 재침공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현재 벨라루스를 전쟁에 끌어들이려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찬가지로 벨라루스 영토에서 새로운 공세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히길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발판으로 우크라이나의 체르니히우, 키이우 방향이나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북부 국경 강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벨라루스도 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러시아가 유도 중이고 벨라루스 영토를 통해 재침공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이 사실인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벨라루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보도에 따르면요,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은 대규모 군대 검열 이후 벨라루스가 군부대를 선별적으로 동원하여 가능한 전투작전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벨라루스의 국가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별도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고요. 이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향후 군사조달 및 국방비 지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벨라루스군이 포병진지를 건설한다거나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모습도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더 이상한 것은 2026년 2월 중순에 벨라루스 서부 지역의 전역에 갑자기 예비군 소집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겪은 현지인들이 목숨을 걸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생생한 폭로글에 따르면 군 당국으로부터 소집 통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단 몇 시간의 여유도 없이 즉각 소집에 응하라는 강압적인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벨라루스의 정세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야권의 핵심 인사인 파벨 라투슈코는 우크라이나의 유력 방송사인 키이우24와의 긴급 인터뷰를 통해 이번에 벌어진 예비군 소집의 속도와 강압적인 방식이 과거에 진행되었던 통상적인 예비군 훈련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고 폭로했습니다. 파벨 라투슈코가 밝힌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어떤 주민은 늦은 밤인 저녁 10시에 갑작스럽게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군 당국은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지정된 예비군 훈련소에 무조건 입수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전격적인 대규모 강제 소집 행위는 현재 벨라루스 서부 전역의 광범위한 도시와 마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 당국은 예비군들이 훈련소에 입수하는 즉시 개인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철저하게 차단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훈련소에 갇힌 주민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슨 훈련을 받는지 가족들에게 전혀 알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26년 2월 중순 당시 벨라루스군의 공식 일정상 그 어떤 예비군 훈련도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규 훈련 일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민간인들을 야간에 기습적으로 소집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현재 벨라루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두고 단순한 불시 준비 태세 점검일 뿐이라며 사태를 축소하려는 공식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는 군부대의 정기적인 전투준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일상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전선과 국경지대에서 전해지는 실질적인 정황들은 정부의 발표가 철저한 기만 전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출두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기한을 단 몇 시간 단위로 촉박하게 제한했고 기습적으로 출두를 요구받은 이들에게 향후 전개될 이동 지시나 작전 내용에 대해 일절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군사정보기관들은 벨라루스 정부의 이러한 이례적인 움직임이 일회성 불시훈련을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기습 소집 조치가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 및 나토 국경을 전면 타격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동원령 선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말을 조심스럽게 내뱉기 시작했죠. 벨라루스 군 당국이 실제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고 민간인을 강제 징집하는 행정 절차와 군수 보급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가동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시험해보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이런 도박수를 두려고 하는 걸까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러시아에 좋게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4월 한 달 동안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보다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영토가 더 많은 정도인데요. 이는 2023년에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작전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입니다. 3년 동안은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뒤집힌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4월 최전선 여러 곳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자포리자와 하르키우, 도네츠크에서 각각 40제곱킬로미터씩 영토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스타링크 단말기 사용 차단과 로봇 부대의 활약인 것으로 미국 전쟁연구소가 분석했는데요. 2월에 미국이 전격 러시아의 스타링크 단말기 사용을 차단하면서 러시아군은 갑작스럽게 통신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2월에 발생한 것인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통신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드론을 통한 공격도 제한적으로 변해버렸고요. 부대 간 통신에 제한이 생겨버리니까 효율적인 지휘 통제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구식 워키토키 무전기를 달라고 호소할 정도였죠. 이게 일례가 몇 개 있는데요. 쿠판스크 인근에서 전투 중인 러시아군 간의 오인교전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러시아군 전자전 시스템이 의도치 않게 자국의 무전기의 통신까지 방해해버려서
새롭게 통신 체계를 구축하려 해도 더욱 악화가 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정부는 텔레그램 속도까지 제한하면서 작전 상황이나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데에도 방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일선 부대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렇다 보니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 전체를 점령하려면 3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은 드론과 로봇 부대를 적극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체급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똑같은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해도 러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줄이려면 무인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인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의 유무인 혼성 기갑 부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 대의 탱크와 이를 호위하는 무인 소형 장갑차를 동시에 동원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론도 활용하면서요, 마치 PC방에서 일하는 것처럼 조이스틱을 활용해 드론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고, 또 민간 방공기업들이 도심지 방공포탑을 운용하는데 이것도 무인 방공포탑이라서 PC방과 같은 지휘통제 시설에서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인 플랫폼, 그러니까 무인지상 차량과 드론만으로 러시아군의 진지를 함락시키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로봇을 활용하는 부대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탄약 보급과 부상자 후송과 같은 핵심적인 군수 지원 임무부터 직접 전투까지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2025년 말에는 67개의 군부대만 로봇을 활용했는데 2026년 3월 기준으로 167개로 100개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2025년 여름에는 무인 로봇을 활용하여 러시아군 포로까지 생포하기도 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진 안전지대에서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여 러시아군 진지를 습격하였고, 전의를 상실한 러시아군이 총을 버리고 항복을 한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전쟁의 모습이 벌써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우크라이나군 최고 지휘부는 2026년을 인류 전쟁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기술적 대전환의 분기점으로 강력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립한 내부 목표는 기존의 군사규리를 완전히 뒤흔들 정도로 매우 파격적이고 공격적입니다. 핵심 골자는 최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체 보병 전력의 무려 3분의 1을 순수한 드론과 자율용 지상 로봇 시스템으로 전격 대체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러한 초강수를 두는 배경에는 전면전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인간 병력 부족 현상을 첨단 무인화 기술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처절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계획이 완벽하게 전장에 실현될 경우 최전방 참호와 위험 지역의 인간 병력이 직접 투입되어 목숨을 걸고 육탄전을 벌이는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됩니다. 인간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무인 시스템들은 전장의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고위험 임무들을 모조리 동맡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적진의 실시간 동향을 파악하는 정밀 정찰 임무부터 시작하여 강력한 요새를 뚫고 들어가는 요새 돌파 작전, 아군에게 압도적인 화력을 제공하는 중화기 지원 임무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인간 대신 기계가 전면에 나섭니다. 게다가 최전방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상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임무인 최전선 물자 보급과 아비규환의 전장에서 피를 흘리는 부상자를 안전지대로 후송하는 긴급 임무까지 무인 지상 차량과 대형 드론이 완벽하게 전담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병기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드론의 한계를 극복한 지상 로봇, 즉 무인 지상 차량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널리 쓰이던 공중 드론은 배터리 수명과 탑재 중량의 한계 때문에 지속적인 화력을 유지하거나 대규모 물자를 운반하는 데 막대한 물리적 제약이 따랐습니다. 반면 단단한 궤도와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지상 로봇은 무거운 기관총과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장시간 전선에 상주하며 끊임없는 화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중화기와 탄약을 한 번에 실어나를 수 있으므로 처절한 장기교전 상황과 참호전에서 아군의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벨라루스를 전쟁에 끌어들이고 전쟁을 더 키우게 하려는 건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벨라루스가 이 전쟁에 참전하면 폴란드가 벨라루스를 공격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여서 이러다 전쟁이 더 큰 규모로 커지는 건 아니냐는 불안감도 분명히 있습니다.